자, 이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뭐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잘 봐두셔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이거 뭐 봐야 될까요? 한번 쭉 봐보자고요. 여기는 1번에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불공정한 법률에는 추인한대, 전환한대 이거죠. 무효행위 전환되고 추인은 안 돼. 이게 무효가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면 뭐하러 무효라고 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랬는데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맞죠. 계약 체결 당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근데 주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폭리자가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 이 두 가지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불공정 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잖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폭리자. 네, 폭리자는 나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피해자한테까지 야, 너 당신도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다. 나눠서 본다. 5번에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너무너무 유명하죠. 경무대. 그런데 궁박은 본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박은 본인. 우리 대리행위 하자. 대리편에 가서 보실 건데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표준으로 할 때도 있죠. 본인이 알고 지시했을 때와 궁박. 본인이 알고 지시했을 때와 궁박은 본인 표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가시는데 6번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2개 문제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건 없어요. 보시면 1번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말한다. 우리 궁박 그랬는데 궁핍, 절박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궁박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 그랬으니까 틀렸죠. 만.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이 박이 절박한 건데 절박은
꼭 돈만으로 절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궁핍, 절박. 궁한 건 경제적. 근데 절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대한 궁박. 이런 것들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대한 궁박도 궁박이야. 됐죠. 그래서 남편이 구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된 입장에서는 궁박하다고요. 네, 그래서 궁박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2번에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이게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되는데 그것을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한다.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네, 됐죠. 요게 주관적 가치 아니라고요. 주관적 가치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한마디로 시장 가치에 따라서만 판단한다. 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3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항상 무효는 절대적이지 요걸 생각하시라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다시 우리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인 것은 비통착사강 해명에서만 그래. 물론 뭐 단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통착사강 요거 선의 제3자 그리고 해명 해제와 명의신탁은 제3자 그랬었죠. 선악불문 제3자예요. 물론 해제는 해제 후에는 손해 제3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이고 다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선이라도 보호가 안 돼. 그 다음에 4번에 경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정답은 1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증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또 한편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를 이용한 것을 야 이건 불공정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쫙 정리하시면 되죠. 자, 핵심 체크 한번 봐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1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데 법률행위 당시에 이거 봐야 되죠.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주관적 아니다. 제가 그 안에다가 비교되는 것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3단 콤보로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만 있으면 족하며 이때 궁박 요거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 남편이 구속돼 있을 때 그리고 또 이 무경험도 많이 물어보죠. 이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이다.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처럼 바깥 출입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만 무경험이다라고 하지. 여러분처럼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바깥 출입하면서 내가 안 해본 일을 할지라도 리서치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경험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네, 이게 궁박은 본인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되죠. 경무대. 경무대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본인.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이게 원칙. 근데 궁박은 본인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알면서만 가지고는 악의가 아니에요. 이용까지 있어야 돼. 이용. 그래서 악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 주장 증명.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죠.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야. 네. 이게 주장자는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야 불공정행위니까 무효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추정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번에 폭리행위로 무효인 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예, 이거 무행위 전환이죠. 그런데 추인은 안 된다니까요. 추인은 안 돼. 증여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무상 계약에서는. 무상 원조해줘 놓고 무슨 이건 불공정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경매도 마찬가지요. 경매에서도 적용되지 않아. 그 말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다. 자, 7번 문제 가시는데 7번은 갑과 을은 갑소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했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제 요게 우리 X토지 Y토지 그 사건인데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봐보세요.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합의를 했죠. 그런데 Y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버렸어. 그리고 등기까지 해줘버렸대. 했을 때의 문제죠. 근데 계약은 우리 계약서가 아니고 합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로 합의를 했으면 X로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런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오타가 났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된다. 거기다가 Y로 써졌으니까 그거 계약 취소해야 돼? 그런데 취소는 계약이 Y로 돼버렸을 때 그 효력을 없애야 되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오타라니까요.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쓰면 돼. 그래서 이것은 착오 취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착오 취소할 일이 아니다. 이 자연적 해석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 착오하고도 연결돼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린 것은 갑과 을 사이의 X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 수요하죠. 그런데 을은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X로 계약이 됐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청권이 있는 거죠. 이 등기청권, 채권적 청권으로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Y로 계약된 게 아닌데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돼버리는 거죠. 무효 등기다. 계약 없이 등기만 됐으니까 무효가 맞죠. 네, 이렇게 된다. 3번. 갑은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착오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4번에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등기가 무효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볼까요? 5번.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더라도 병은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을이 병한테 이 Y를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줬대. 그래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는 또 공신력이 없잖아요. 믿었다고 보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 해두고 가겠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한번 확인차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진이 아닌 이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비진이 표시. 이 비진이 표시도 이제 우리 의사표시 편이 매년 2문제 정도는 나오죠. 근데 통정어 표시하고 착오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비진이 표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모아서 같이 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여기서 우리 비진이 표시는 이제 봐보자고요.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쫙 나오는데 이 비진이 표시가 강사명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공신에는 적용되지 않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비진이 표시에서 그 진이가 진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이가 뭐냐 진정으로 반하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진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강사명 요건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니까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야. 강박을 당해서나마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박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1번 맞죠. 그냥 강박으로 처리하는 거죠. 강박으로. 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2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우리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체무자로서 서명 날인하는 경우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네, 이게 뭐예요? 명의대여잖아요. 명의대여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게 맞죠. 2번 맞습니다. 대출금 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네, 됐고. 다만 이제 은행의 양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은행과 짜고 했어요. 그때는 통정어의 표시가 되죠.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3번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항상 증명은 누가 한다고요? 주장자가 증명하는 거니까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4번도 맞죠. 근데 이거는 한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알고 한 것이 비진이 표시죠. 근데 알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 이게 통정의 표시잖아요. 통정이 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하면 착오가 되죠. 네, 그래서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죠. 네, 되겠습니다. 네, 알고 비진이 표시, 알고 짜고 통정의 표시, 모르고 차고 이렇게 된다. 5번 보시면 전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 갑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갑의 대시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다 그랬는데 일단 우리 보통 경우에 사직서 제출은 일반 회사에서 그랬으면 이거 비진이 표시 아니죠. 지금 내는 게 최선이야. 아니면 명퇴요금 지금 챙기려면 이게 맞아. 징계면직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사직서 내야 되겠어. 그래서 냈단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 아니야. 그냥 유효죠. 비진이 표시 아니니까. 근데 회사의 지시로 냈어.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되는데
회사가 알았으니까 무효가 되죠. 근데 이걸 공무원도 그대로 할 거냐 이건데 우리가 공부한 거 있죠. 우리 비통착사강은 공신에 적용이 안 돼. 공법행위 신분행위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효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위 표시와 관련해서 특히 아주 생기초적인 거지만 1번 많이 물어봐요. 표의자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 비진위 표시는 원칙이 유효죠. 그런데 상할수가 되면 상할수일 때는 무효 이렇게 되죠. 취소 아니에요. 취소 아니고 상할수일 때는 무효.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반대로 상선무해야 되죠. 상선무일 때 유효, 상할수일 때 무효.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2번에 여기서 진위가 뭐냐. 비진위 표시의 진위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이 아니야. 따라서 강사명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얘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강박에 의한 증여, 사직서 제출, 명의대여는 해줘야지 할 수밖에 없네 하고 냈잖아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강박에 의한 증여인데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의사가 있으니까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및 장례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사직서 제출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죠. 그래서 근데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아닌 거예요. 만약에 회사의 지시가 있었어. 그럼 비진위 표시가 돼버린다니까요. 비진위 표시가 되는데 회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사용자의 지시로 사직서를 냈어. 그럼 무효가 된다. 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게 한 경우 이런 거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이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빌려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라도 우애 좋은 남매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다니까. 네,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왔어. 할 수 없이 빌려줬네. 그런 것이라도 이것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하고 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빌려준 거니까 책임지는 게 맞죠. 그러나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양해가 짜고 이런 뜻이에요. 통정해서 이 대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무효가 돼버린다. 통정의 표시가 돼서. 네, 이런 경우는 야 당신한테는 책임 안 물을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됐고요. 자, 이제는 허위 표시 가서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통모하여 자신의 소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가 있는 경우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액소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세요. 갑과 을 간에 요거 가장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갑과 을 간에 가장매매를 했는데 다시 또 그거를 병한테 넘겼어요. X를 진짜 매매로 넘겼어.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지만 병이 선이라면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의 병이에요.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은 을명의 소유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가장매매는 무효잖아요. 지금 병한테까지 간 거 아니에요.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또 등기가 을명으로 돼 있어도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각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병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위 디귿의 경우 선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게 엑스토지를 매각하고 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선의의 제3자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병이 정한테 넘겼어. 선의의 제3자가 된 뒤에 정은 선의하기를 따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죠.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훈련해 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음번 만약 갑과 을이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증여는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그러니까 유효. 여기서 매매만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만. 가장매매가 되니까. 그래서 미음번은 틀렸죠. 모두 무효다 그랬으니까 은닉행위는 유효다. 다른 말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됐고요. 4번 정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10번 통정의 표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 공부할 때 이 문제 푸실 때는 제3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 아닌 사람을 골라내면 되죠. 한번 일단 보자고요. 제3자인데 먼저 1번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럼 봐보세요. 가짜잖아요. 진짜 가압류를 한 사람은 제3자 맞네. 맞죠? 그래서 기억권 맞고요. 니은번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여기도 우리 제3자는 가짜 진짜 제3자다. 가짜 진짜 제3자 맞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봐보세요. 통정의 표시에 한 채권 가짜네. 진짜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 맞죠. 예, 그래서 디귿번도 맞네요. 그런데 대리인의 통정의 표시에서 본인은 어떻게 제3자가 되냐고요. 본인은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아니죠. 수익자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제3자 아닌 사람들 외웠습니다. 제3자 아닌 사람들. 상수가 본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후순위 채무자 돼. 후순위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야. 상속인, 수익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채무자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리을 미음은 아니네요. 리을 미음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 기억, 니은, 디귿은 외울 게 아니라고요. 요걸 외우시라고. 상수, 본인, 후순위 채무자. 네. 우리 이제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고요. 통정의 표시에서는 일단 요거 한번 봐보자고요.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채권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대위 하면 되죠. 우리 이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채무자인 가장 매도인이 행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최대위 하면 되죠. 거기다가 빼돌리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취소해버릴 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이제 봤습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고요. 이중매매에서는. 근데 통정의 표시에서는 된다고.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제3자는 보호해 주는데 이때 이 제3자는 손이이기만 하면 되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비통착사강이 다 똑같아요. 비통착사강은 손해 제3자만 보호해 주죠. 손해 제3자라 그랬지. 손이 무과실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명, 해제와 명의신탁. 이것은 그냥 제3자 그랬죠. 선악 불문 제3자예요. 선악 불문 제3자. 네, 해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모른 제3자 이렇게 했었죠. 손해 제3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는 추정되죠.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나 선의예요 입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우리 이제 갑을병 같은 경우 갑이 하는 거죠. 채권자가 만약에 그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가장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권자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제3자와 관련해서 특히 파산관제인 나온단 말이에요. 파산관제인 이 사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해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손해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예 파산관제인을 손해 제3자로 볼 생각으로 이렇게 개념을 만든 거죠.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를 기준해서 손해악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서 4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리가 외웠던 겁니다. 상수, 그 다음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또 채무자. 이 사람들은 아니다. 상수, 본인이 후순위 채무자야.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 수익자, 본인, 후순위 저당권자, 채무자. 이 사람들이 제3자가 아닌 것은 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허위 표시는 무효가 맞죠. 그러나 은닉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증여는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우리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시고요. 이제 착오부터 의사표시 효력 발생까지 다음 시간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